차가운 금속 휠체어에 앉은 강태준의 표정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고급 호텔 라운지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도 그의 냉랭한 분위기를 녹이지 못했다. 눈앞의 값비싼 커피는 이미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지긋지긋한 맞선 자리를 끝내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나온 자리였지만 그는 순순히 응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은성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준. 재계에서 그의 이름은 곧 권력이자 냉혹함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과 사뭇 달랐다. 값비싼 맞춤 정장 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두 다리와 세상 모든 것에 염증을 느끼는 듯한 까칠한 태도. 이 모든 것은 그가 오늘 맞선 상대를 쫓아내기 위해 공들여 만든 완벽한 연극이었다. 사실 그의 다리는 멀쩡했다. 휠체어는 그의 위장술 중 하나에 불과했다. 현재 그는 회사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경쟁사인 박 회장 일가가 은성그룹을 집어삼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그는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여 적들을 방심시키고 있었다. 이 맞선 역시 그 연극의 일부였다. 정략 결혼을 거부하는 명분을 만들면서 동시에 자신의 무력함을 과시하기 위한 최적의 무대였다. 약속 시간에서 10분이 더 흐른 뒤에야 한 여자가 라운지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다. 태주는 인상을 찌푸리며 상대를 훑어보았다. 최유라,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대표의 외동딸. 그가 사전 조사를 통해 알고 있는 정보 속의 그녀는 화려하고 오만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나타난 여자는 어딘가 모르게 소박하고 수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값비싼 명품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어색한 듯 가방끈을 꽉 쥔 모습이 영락없는 시골뜨기였다. 오하은은 거대한 호텔 라운지에 위압적인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 전 그녀는 고향집에 내려갔다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말았다. 가뭄으로 밭농사를 망치고 아버지의 병원비까지 겹쳐 집안 사정이 최악으로 치달은 것이다. 그때 마침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최유라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딱 한 번만 자기를 대신해 맞선 자리에 나가주면 거액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어차피 상대는 다리 병신의 성격 파탄자래. 가서 대충 앉아만 있다와 내 순진한 얼굴을 보면 그쪽에서도 더는 귀찮게 안 할 거야. 유라의 경멸적인 말투가 마음에 걸렸지만 하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굳게 마음을 먹고 태준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태준은 대답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사진으로 본 최유라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하지만 태준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상대가 누구든 그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렇게 순진해 보이는 상대라면 더 쉽게 겁을 먹고 달아날 터였다. 안치. 태준이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은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대를 압박했다. 보통의 여자라면 이런 무례한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참다 못한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최유라 씨라고 했나? 사진이랑은
영 딴판이군. 실물이 더 낫다는 뜻은 아니니 오해는 말고 노골적인 비아냥거림이었다. 하은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이 태준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듣자 하니 시골 출신이라던데 이런 데는 처음 와보나? 촌티 나는 건 숨길 수가 없군. 우리 집안은 당신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 없으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만 일어서는 게 어때? 태주는 일부러 가장 모욕적인 말들을 골라서 내뱉었. 돈 때문에 나온 여자라면 분명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뛰쳐나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하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겁에 질려 있지도 분노에 차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네, 맞아요. 저는 시골에서 왔고 이런 곳은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의 차분하고 강단 있는 목소리에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다. 그는 이 연극을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이런 반응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모두가 그의 겉모습과 까칠한 태도에 질려서 도망가기 바빴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그의 독설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어낸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몸이 불편하시면 마음도 약해지기 쉬우니까요. 혹시 제가 무례하게 행동했다면 용서하세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끝날 때까지는 당신의 맞선 상대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것이 저를 대신 보내신 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태준의 가슴에 날아와 밝혔다. 태준은 혼란스러웠다. 연민, 이 보잘것없는 시골뜨기 여자가 감히 자신을 동정하고 있었다. 불쾌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상한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꾸며낸 위선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걱정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여자는 그가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다. 최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뭔데? 내 수발이라도 들겠다는 건가? 태주는 다시 한번 그녀를 시험하듯 비꼬았다. 그는 이 여자의 가면을 벗겨내고 싶었다. 분명 돈을 노리고 온 속물일 텐데 어설픈 연기로 자신을 속이려 든다고 생각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돌봐왔어요. 사람을 돌보는 일에는 자신이 있어요. 그녀의 대답에 태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몰아붙일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점점 더 유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순수함과 진정성 앞에서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가시, 돋친 성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었다. 심장이 기분 나쁘게 쿵쾅거렸다. 하은은 그런 태준의 속마음도 모른 채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을 보았다. 차갑고 단단해 보이는 손이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깊은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식사라도 같이 하실래요? 제가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든 괜찮아요. 그 순간 태주는 결심했다. 이 맞선을 지금 당장 끝내지 않겠다고. 이 정체 모를 여자 오하은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고.
그녀가 정말로 이렇게 순진한 사람인지 아니면 더 교묘한 목적을 숨기고 접근한 것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의 냉소적인 표정 뒤로 날카로운 호기심이 번뜩였다. 이 지루한 연극에 드디어 재미있는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강태준은 결국 오하은의 제안을 받아들여 레스토랑의 가장 구석진 자리로 안내를 받았다. 그는 웨이터에게 메뉴판을 건네받아 하은의 앞으로 거칠게 밀어놓았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상대를 시험하고 밀어내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이 여자도 다른 속물들과 마찬가지로 비싼 음식 이름 앞에서 탐욕을 드러낼 것이라 예상했다.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어차피 내 돈이니까. 하은은 잠시 메뉴판을 들여다보았다. 난생 처음 보는 외국어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메뉴판을 덮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당신이 드시고 싶은 걸로 주문해 주세요. 대신 음식이 남지 않도록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주문하면 좋겠어요. 그녀의 대답은 태준의 예상을 또 한 번 빗나갔다. 그는 이 상황에서조차 소박하고 현실적인 그녀의 모습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태준은 자신이 즐겨 먹는 스테이크와 가장 간단한 샐러드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일부러 휠체어를 불편하게 움직이며 좁은 공간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하은이 자신의 이런 까다롭고 신경질적인 모습에 질려서 두 손 두 발 다들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그가 편안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테이블을 살짝 옮겨주기까지 했다. 불편해 보이는군. 이제 그만 가고 싶지 않나? 당신이 원하는 돈 내가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이쯤에서 끝내는 게 어때? 태준이 다시 한번 그녀를 떠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상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게 번뜩였다. 하은은 잠시 그의 눈을 피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돈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맞아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에요. 정해진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당신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태준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김비서라는 이름을 확인한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은성그룹 총수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김도연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요한 보고였지만 태준은 맞은편에 앉은 하은을 의식하며 짧게 용건만 듣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한편 도시의 다른 한쪽에서는 은성그룹을 향한 검은 야역이 꿈틀대고 있었다. 경쟁사인 태화그룹의 박 회장과 그의 아들 박민혁은 호화로운 개인 클럽에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박 회장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태준 그놈 요즘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다지? 꼴 좋구나. 제 아무리 날고 기는 놈이라도 다리가 저 모양이니 이제 은성그룹도 끝물이야. 박민혁은 아버지의 말에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아버지보다 더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었다.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내부 조력자들을 통해 은성그룹의 기밀 프로젝트 자료를 빼돌리고 있습니다. 강태준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제 소나기에서 놀아나게 될 겁니다. 다리 병신이 된 총수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지금쯤 방구석에 처박혀서 울고 있겠죠. 그들은 강태준의 연극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다. 다시 호텔 레스토랑. 전화를 끄는 태준의 기분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회사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배신자들의 움직임도 더욱 대담해지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이 정체 모를 여자와 감정 소모를 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는 하은에게 모든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신 같은 여자는 내 상대가 안 돼. 내 세계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순진한 척하는 연기는 이제 그만두시지. 그의 날 선말의 하은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앞에 놓인 물잔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이 태준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일부러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금속성의 날카로운 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다. 웨이터가 황급히 다가왔지만 태준은 손을 저어 막았다. 그는 하은을 쏘아보며 명령하듯 말했다. 주어. 그의 행동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하은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울면서 뛰쳐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그녀는 태준의 발치에 떨어진 포크를 집어 냅킨으로 깨끗하게 닦은 뒤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떠한 굴욕감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몸이 불편하시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오히려 태준을 위로하고 있었다. 그 순간 태준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모욕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더 비참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끝을 알 수 없는 인내심과 이해심 앞에서 그가 준비한 모든 무기는 무력해졌다. 그녀는 그의 가시 돋친 갑옷을 뚫고 들어와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준은 호텔 밖으로 나가는 길에 또 다른 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일부러 경사로가 아닌 계단 쪽으로 휠체어를 몰았다. 도와줘.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하은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하은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호텔 직원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두 명의 직원이 달려와 태준의 휠체어를 안전하게 들어서 계단 아래로 옮겨주었다.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하은은 태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현명함을 보여주었다. 태준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지 착하고 순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하고 지혜로웠다. 그는 자신이 이 여자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었다.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의 차에 오르기 전 태준은 마지막으로 하은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당신이 얻는 게 뭔데? 그는 정말로 궁금했다. 그의 질문에 하은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그냥 당신을 보면 어릴 적 자주 아프셨던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겉으로는 늘 화를 내고 까칠하게 구셨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외로워하셨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하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 태주는 한참 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 있던 것이 깨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차에 올라타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에 대해 알아봐. 이름, 나이, 가족 관계, 모든 걸 다, 그리고 다음 약속도 잡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강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 담겨 있었다. 김 비서가 가져온 오하은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지극히 평범했다. 24살, 시골 마을 출신, 전문대 졸업 후
서울에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늙은 부모님과 지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병원비 내역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녀가 돈 때문에 대리 맞선에 나왔다는 사실은 명백해졌다. 하지만 태주는 더 이상 그 사실이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그녀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태주는 김 비서에게 다음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해 보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대신 그는 순수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의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자신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평온함이 느껴졌다. 그는 그 감정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두 번째 만남은 한적한 공원에서 이루어졌다. 태주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첫 만남 때처럼 나를 세우지는 않았다. 주말에는 보통 뭐 해요? 태준이 무심한 척 물었다. 그는 그녀의 사적인 삶이 궁금했다. 하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특별한 건 없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가끔씩 아르바이트 동료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가요. 아,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과예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소박해서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주변 여자들은 주말이면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 쇼핑을 즐기기 바빴다. 태주는 그녀의 대답에서 어떠한 거짓이나 꾸밈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휠체어에 앉게 된 가짜 이유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처럼 위장한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운지를 암시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이야기에 하은은 어떤 충고나 섣부른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도 비참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만남은 몇 번 더 이어졌다. 함께 영화를 보고 조용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주는 점차 그녀와의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다. 회사의 암투와 배신자들을 색출해야 하는 긴장감 속에서 하은과의 시간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레스토랑을 찾았다. 태주는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을 선택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동정과 경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특히 옆자리에 앉은 철없는 부잣집 아들들로 보이는 무리의 시선이 노골적이었다. 야, 저기 좀 봐. 돈 많은 병신인가 보네. 옆에 있는 여자는 간병인인가? 간병인 치고는 너무 젊고 예쁜데 왠지 그림이 좀 그렇지 않냐? 그들의 저속한 농담이 태준의 귀에 똑똑히 들려왔다. 태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저들을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휠체어에 앉은 무력한 환자 역할을 계속해야만 했다. 분노로 진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바로 그때였다. 하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떨리는 기색 없이 그 무리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걸어갔다. 태주는 그녀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 긴장된 채 지켜보았다. 하은은 그들 앞에 서서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은 이분께 아주 큰 신뢰가 되는 말입니다.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행동에 남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여자는? 우리가 뭘 어쨌다고?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한 남자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하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당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르시나요? 이분의 가치는 당신들이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 레스토랑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남자들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눈초리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하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용기는 주변의 공기를 압도했다. 결국 남자들은 얼굴을 붉히며 욕설을 중얼거리더니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소란이 끝나자 하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로 돌아와 태준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으세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를 위해 이렇게 정면으로 나서준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그의 권력과 돈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거나 아첨하기 바빴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그의 배경이 아닌 인간 강태준 그 자체를 지켜주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차가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던 그의 마음에 뜨거운 불길이 지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오하은 씨 가족이 지고 있는 모든 빚 깨끗하게 해결해 아버님 병원비도 완치될 때까지 은성재단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단 절대 우리가 했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돼. 지역 농가 지원 사업 같은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김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총수님. 그는 자신의 상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태주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그는 오직 한 사람, 오하은의 얼굴만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용기, 그녀의 따뜻함, 그리고 그녀의 진심.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진정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끌림이 아니었다. 그의 메마른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다. 강태준의 비밀 전쟁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회사 내부에 심어놓은 배신자들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고 그들의 정보 유출은 은성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를 위협할 정도로 대담해지고 있었다. 늦은 밤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태주는 김도연 비서의 보고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도 그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지는 못했다. 박민혁이 이번 주에 우리 쪽 연구팀장과 비밀리에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아마도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휠체어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했다. 보고를 마친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청수님,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신중한 태도에 태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말해봐. 김 비서는 태준의 가장 신임하는 신복이자 그의 유일한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오하은 씨에 관한 것입니다.
총수님께서 그분을 만나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외부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김 비서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며 말을 이었다. 적들이 총수님의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하은 씨의 존재는 총수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어두운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위험에 노출시키셔서는 안 됩니다. 김 비서의 충고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었다. 태준 역시 머리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오하은과의 시간은 그에게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그녀의 순수함이 그를 잠시나마 이 지긋지긋한 위장과 암투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쓸데없는 걱정이야. 알아서 처리할 테니 자네는 하던 일에나 신경 써. 한편 태화그룹의 박민혁 역시 강태준의 주변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강태준이 최근 한 시골 출신 여자와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처음에는 그저 돈 많은 남자의 변덕스러운 유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고가 계속되자 그는 직감적으로 그 여자가 평범한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다. 강태준처럼 냉혈한 인간이 아무 이유 없이 한 여자에게 그토록 공을 들일 리가 없었다. 강태준 그 자식이 웬 여자한테 빠져 있다고? 다리 병신이 되더니 정신까지 나갔나 보군. 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비웃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 여자를 이용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냉철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면 그녀는 그 어떤 기밀 문서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는 부하에게 오하은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며칠 후 하은은 새로 구한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늦은 시간이라 골목길은 다소 한적했다. 그녀는 오늘 만났던 태준의 모습을 떠올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여전히 까칠했지만 이제는 그의 말투 속에서 희미한 다정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가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요란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하은이 무심코 뒤를 돌아보는 순간 검은 헬멧을 쓴 운전자가 탄 오토바이가 맹렬한 속도로 그녀를 향해 돌진해 왔다. 피할 시간도 없었. 하은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끼익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오토바이는 그녀의 몸을 스치듯 나슬아슬하게 멈춰섰다. 운전자는 잠시 그녀를 돌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속도를 높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하기에는 운전자의 행동이 너무나 의도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그녀를 위협하려는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떨쳐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녀는 이 일로 태준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각 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비서가 전송한 영상을 보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하은이 겪었던 아찔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태준이 그녀의 신변 보호를 위해 비밀리에 붙여둔 경호팀이 촬영한 것이었다. 영상을 보는 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박민혁. 감히 그들이 그녀를 건드렸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태준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대포 차량을 이용했고 이미 흔적을 지운 뒤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추적한 결과 운전자가 최근 태화그룹의 자금으로 거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민혁의 짓이 틀림없습니다. 김비서의 대답에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오직 그녀를 향한 걱정과 적들을 향한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사건은 태준에게 경종을 울렸다. 김비서의 말이 옳았다. 그의 전쟁에 하은을 끌어들인 것은 명백한 실수였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위험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여기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리는 것과 같았다.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다. 더욱 철저하게 그녀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 그는 김비서에게 명령했다.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려 그녀의 모든 동선을 24시간 감시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게 하는 날에는 너희 모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묻어났다. 그리고 그는 박민혁에게 보낼 답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공격을 시작한 것은 그들이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차례였다. 태주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은성그룹의 총수 강태준이 아닌 어둠 속에서 그의 제국을 지키는 또 다른 그의 것이었다. 그는 전화번호를 눌렀다. 나다. 이제 사냥을 시작하지. 강태준과 오하은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깊어지고 있었다. 태준은 어느새 그녀에게 자신의 펜트하우스 출입 카드를 건네주었다. 처음에는 김 비서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던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그곳은 은성그룹의 총수로서 그의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는 심장부와도 같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태준에게 그곳은 이제 하은과 함께하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 앞에서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지 않았다. 그날 오후 하은은 정성껏 끓인 닭죽이 담긴 보온 도시락을 들고 그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어제 통화에서 그의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피곤하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가 언제나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싸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고작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챙겨주는 것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선 하은은 집안의 고요함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평소 같으면 거실에서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태준 씨, 저 왔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아마도 서재에서 일에 몰두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그를 놀라게 해줄 생각으로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겼다. 서재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하은은 빼꼼히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서재의 가장 높은 책장에 꽂힌 책을 꺼내기 위해 강태준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2발로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등을 보이고 있어서 그녀를 보지 못했지만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운동선수처럼 유연하고 안정적인 자세였다. 그의 다리는 아프지 않았다. 그는 장애인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그녀가 보고 걱정하고 연민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가 들려주었던 외로움과 절망의 이야기들,
휠체어에 앉아 세상을 향해 나를 세우던 모습들.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다. 하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손에 들고 있던 보온 도시락 통을 놓쳤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서재의 정적을 깨뜨렸다. 소리에 놀란 태준이 획 하고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하은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충격과 배신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 있던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표정 역시 당황과 공포로 순식간에 굳어졌다. 완벽했던 그의 위장, 그의 세계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하은 씨, 이건 태주는 본능적으로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오늘 아침 기적적으로 다리가 나았다고? 아니면 사실은 재활치료의 마지막 단계였다고? 그 어떤 말도 이 상황에서는 비참한 거짓말이 될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며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방식으로 현실이 되어버렸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마치 괴물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묻고 있었다. 왜 그랬어요? 왜 나를 속였어요?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 중에서 과연 진실은 있기나 한 건가요?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요. 제발. 태준이 다급하게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하지만 그의 그 멀쩡한 걸음은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하은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 끔찍한 거짓의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텅 빈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태주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녀가 떠난 현관문 쪽을 바라보던 그는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자괴감에 휩싸여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쿵! 단단한 벽에 부딪힌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이 느끼는 고통에 비하면 육체적인 아픔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녀의 눈물 한 방울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왜 그토록 방심했던 것일까? 그녀가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 앞에서 긴장을 푸는 법을 배웠고 그 안일함이 결국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그녀를 찾아가 진실을 설명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그녀를 떠나보내고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계속할 것인가? 그의 마음 속에서 사랑과 의무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한편 펜트하우스를 뛰쳐나온 하은은 비틀거리며 거리를 헤맸다.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서재에서 보았던 그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가엾게 여겼던 그의 다리, 그녀가 안쓰러워했던 그의 처지, 그 모든 것이 그녀를 기만하기 위한 도구였다. 그녀의 연민과 진심은 철저하게 이용당했다. 그녀는 그와의 만남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독설, 레스토랑에서의 모욕적인 행동들, 그리고 가끔씩 보여주었던 희미한 미소와 다정함까지.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생각에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의 아픔을 감싸주고 싶었고
그의 세상에 작은 빛이 되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기반이 거대한 거짓이었다면 그녀의 사랑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태주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완전히 잃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비서, 큰일 났어. 전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상사의 흔들리는 목소리에 직감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음을 깨달았다. 총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주는 말은 입술을 간신히 떼어냈다. 그녀가 알아버렸어. 오하은은 차가운 도시의 밤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처럼 흩어져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날카로운 고통을 만들어냈다. 강태준의 서재에서 목격했던 그 모습, 멀쩡하게 두 발로 서 있던 그의 모습이 잔인한 영상처럼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그녀가 바보 같았던 걸까? 아니면 그가 너무나도 완벽한 배우였던 걸까? 어느 쪽이든 그녀의 진심이 철저히 짓밟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어느 공원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주변의 소음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얼굴도 그녀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녀는 그와의 모든 순간을 되짚어 보았다. 자신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했던 모욕적인 행동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었을 비웃음. 그녀는 순진한 먹잇감에 불과했다. 그의 거대한 연극 무대에 잠시 등장했다. 퇴장하는 어리석은 엑스트라.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다. 놀란 하은이 고개를 들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박민혁이었다. 그는 부하들로부터 오하은이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서 뛰쳐나왔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이것이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하고 직접 움직인 것이었다. 그는 마치 우연히 만난 사람처럼 연기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너무 슬퍼 보여서 저도 모르게 그만.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고 신뢰감을 주었다. 하은은 경계심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은 그녀가 지금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박민혁은 섣불리 다가가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손수건을 건넸다. 이걸로 눈물이라도 닦으세요. 날씨가 차갑습니다. 그의 계산된 친절에 하은의 마음속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박민혁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다. 사실 아까부터 당신을 본 것 같아서요. 혹시 은성그룹의 강태준 총수와 아는 사이 아니신가요? 몇 번 그분과 함께 있는 모습을 멀리서 뵌 적이 있어서요. 그의 말에 하은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녀의 반응을 확인한 박민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동정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그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셨군요. 오해는 마세요. 저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태준이라는 사람 겉보기와는 많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것을 즐기는 아주 잔인한 취미를 가지고 있죠. 특히 당신처럼 순수한 사람들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부류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하은의 상처를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박민혁은 하은의 얼굴에 절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것을 보며 말을 이었다. 아마 당신의 진심 어린 걱정과 연민을 보며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다리가 멀쩡하다는 사실은 아시는지 모르겠군요.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당신을 철저히 이용한 겁니다. 그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하은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벤치에 엎드려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박민혁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주며 구원자의 가면을 쓴 악마처럼 속삭였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이 그에게서 받은 상처, 제가 전부 갚아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비서가 전송해온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공원 벤치에서 박민혁과 함께 있는 오하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박민혁이 그녀를 위로하는 듯한 다정한 모습에 태준의 눈빛은 살기로 이글거렸다. 그는 김 비서로부터 하은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후의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녀의 절망,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박민혁의 교활한 접근까지. 태준의 마음은 지옥과 같았다. 자신이 그녀에게 준 상처가 결국 그녀를 적의 소나기로 밀어넣은 셈이었다. 당장 달려가 그녀를 구해내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박민혁의 의심만 키우고 그녀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차갑게 이성을 되찾았다. 분노와 슬픔은 잠시 묻어두어야 했다. 이제는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시간이었다. 박민혁이 오하은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에게는 최고의 기회였다. 김비서. 태준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내 지시를 정확하게 이행하도록 박민혁이 심어놓은 내부 스파이들, 그놈들에게 먹이를 던져줄 시간이다. 그의 눈빛은 냉철한 전략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적의 시선이 하은에게 쏠려 있는 동안 그는 적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을 계획을 세웠다. 태준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그는 은성그룹의 차세대 핵심 사업인 나노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리기로 했다. 그 정보는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고 곧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는 조작된 연구 데이터와 재무 보고서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 이 미끼는 박민혁처럼 탐욕스러운 자라면 절대로 물지 않고는 못 베길 달콤한 독이었다. 그는 내부 배신자들의 명단을 확인했다. 박민혁에게 매수된 연구팀장과 재무팀 이사, 태준은 김 비서를 통해 그들에게 각각 다른 경로로 조작된 정보를 흘렸다. 마치 그들만이 은밀하게 입수한 최고급 정보인 것처럼. 놈들이 이 정보를 박민혁에게 가져다 바치면 박민혁은 은성그룹을 헐값에 인수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을 거다. 태화그룹의 자금은 물론 불법적으로 끌어모은 사채까지 전부 태준은 거대한 덫을 놓고 있었다. 오하은이라는 미끼를 전면에 내세운 채 그는 뒤에서 적의 모든 것을 파괴할 거대한 함정을 파고 있었다. 그는 박민혁이 하은에게 계속 접근하도록 내버려둘 생각이었다. 그래야만 박민혁이 자신의 함정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고 있는지 가장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의 안전은 최우선이었다. 그는 이미 그녀의 주변에 자신의 최정예 경호팀을 그림자처럼 배치해둔 상태였다. 덫은 놓아졌다. 이제 쥐새끼들이 독이 든 치즈를 실컷 뜯어먹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 태준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고 그녀를 되찾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모든 것을 잃은 채 서 있는 오하은이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기만적이었다. 태화그룹의 회장실, 박 회장과 박민혁은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은성그룹의 내부 스파이들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기밀 보고서들이 흩어져 있었다. 강태준이 심혈을 기울여 조작한 완벽하게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의 증거들이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은성의 차세대 신소재 프로젝트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한 손실은 그룹 전체를 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하하, 강태준 그놈, 결국 내 손에 무너지는구나. 박 회장은 탐욕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 순간을 평생 기다려왔다. 박민혁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이제 마지막 한 수만 남았습니다. 내일 열릴 긴급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가진 지분을 총동원하여 경영권 박탈 안건을 상정할 겁니다. 강태준은 막을 힘이 없을 겁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은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그들은 이미 시장에 풀린 주식들을 헐값에 대량으로 매집해 놓은 상태였다. 주주총회에서 강태준을 몰아내고 곧바로 그룹을 인수합병하여 모든 것을 집어삼킬 생각이었다. 그들에게 강태준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었다. 다리 병신이 되어 사랑 노름에 빠진 한심한 패배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박민혁은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았다. 그는 강태준이라는 인간의 저력을 알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무력해졌다고는 하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남아있을 수 있었다. 그는 그 변수를 완벽하게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변수의 이름은 바로 오하은이었다. 아버지, 만약을 대비해야 합니다. 강태준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지 못하도록 그의 정신을 완전히 꺾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박민혁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오하은, 그 여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직전 그 여자를 우리 손에 넣는 겁니다. 자신의 여자가 우리 손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면 강태준은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할 수 없겠죠. 박 회장은 아들의 잔인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었다. 박민혁은 즉시 자신의 수하에게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그 시각 하은은 박민혁과의 만남을 끝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구원자처럼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그는 강태준에 대한 온갖 나쁜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그녀의 상처를 동정했고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머리로는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하은은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의 친절은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고 강태준을 향한 그의 증오는 병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태준과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의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가 가끔 보여주었던 외로운 눈빛과 희미한 미소는 분명 진심처럼 느껴졌다. 과연 모든 것이 연기였을까? 그녀의 마음이 혼란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다. 어두운 골목길 모퉁이를 도는 순간 검은색 벤 차량 한 대가 급정거하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직감적인 위험을 느낀 하은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이 그녀의 입을 막고 거칠게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하은은 저항할 틈도 없이 어둠 속에 갇혔다. 그녀의 머리에 거친 자루가 씌워지고 손발이 단단히 결박되었다. 차는 곧 굉음을 내며 출발했다. 하은의 머릿속은 공포로 하얗게 변했다. 대체 누가, 왜?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은 단 하나였다. 강태준. 그가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또 다른 얼굴, 박민혁의 위선적인 미소였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거대한 모니터들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태준과 김 비서는 주주총회에 상정될 안건들과 예상되는 적들의
공격 루트를 분석하며 마지막 전략을 점검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박민혁은 그의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고 이제 그물코를 조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김비서의 비상용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전화를 받은 김비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태준에게 보고했다. 총수님, 오하은 씨가 방금 전 납치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저희 경호팀의 보고입니다. 그 순간 펜트하우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그는 자신이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누구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용암을 억누르는 듯 낮고 위험했다. 박민혁입니다. 저희 팀이 납치 차량을 추적하고 있지만 놈들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김 비서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총수님, 이것은 함정입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총수님의 발을 묶어두려는 수작입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김 비서의 말은 100번 옳았다. 지금 태준이 움직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그가 공들여 쌓아온 모든 탑은 무너진다. 회사는 적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수많은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다. 그의 어깨에는 자신만의 복수가 아닌 은성그룹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하은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미소,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던 그녀의 용기. 그는 선택해야 했다. 자신의 제국인가 아니면 한 여자인가. 태주는 눈을 감았다. 길고 긴 침묵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강철 같은 결단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김비서를 돌아보며 명령했다. 플랜 B를 가동한다. 김비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플랜 B는 최악의 상황, 즉 태준의 정체가 노출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비상 계획이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걸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가장 위험하고 성공 확률이 희박한 도박이었다. 총수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명령이다, 김비서. 태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휠체어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다. 차가운 금속성의 파열음이 그의 결심을 대변하는 듯했다. 회사, 내가 다시 세우면 돼. 하지만 그 여자는 아니야. 그녀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다. 그는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무력한 환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는 맹수의 왕이었다. 박민혁의 위치를 찾아 지금부터 사냥을 시작한다. 은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급 소집된 주주총회장, 단상 위에 선 박민혁의 얼굴에는 오만한 승리감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의 등 뒤 대형 스크린에는 그가 강태준의 함정인 줄도 모르고 손에 넣은 조작된 데이터들이 띄워져 있었다. 그는 유창한 말솜씨로 은성그룹의 위기를 과장하고 무능한 총수 강태준의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은성그룹은 지금 침몰 직전의 난파선과 같습니다. 총수 강태준은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회사를 돌보지 않았고 그의 무능함은 그룹 전체를 파산의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박민혁의 선동적인 연설에 장내 곳곳에서 동요의 술렁임이 일어났다. 박 회장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객석 맨 앞자리에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 시각 도시 외곽에 버려진 창고 안
오하은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묶인 채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머리에 씌워졌던 자루는 벗겨졌지만 눈앞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 2명이 그녀를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허리춤에는 섬뜩한 흉기가 꽂혀 있었다. 그녀는 박민혁의 다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의 본성을 똑똑히 보았다. 그가 자신을 이용해 강태준을 협박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냥 떨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살아남아야 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찾아내려 했었다. 그녀를 묶은 밧줄의 매듭, 창고의 낡은 창문, 남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눈을 빛냈다. 강태준, 그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은 잠시 잊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오직 생존만을 생각했다. 주주총회장에서는 마침내 경영권 박탈 안건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의사봉을 들었다. 박민혁은 승리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육중한 강당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 있지 않았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자신의 2다리로 당당하게 서서 장래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또각, 또각. 그의 구두발 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마치 개선하는 황제처럼 주주들 사이를 가로질러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박민혁과 박 회장의 얼굴은 경악과 불신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굳어버렸다. 저 자식이 어떻게. 강태준은 그들의 충격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단상 위로 성큼 올라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주주 여러분, 잠시 연극을 보시느라 지루하셨을 테지요. 그의 말 한마디에 장내는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강태준은 손짓으로 스크린 화면을 바꿨다. 박민혁이 띄워놓았던 거짓 데이터는 사라지고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박민혁이 은성그룹의 내부 스파이들과 접촉하며 불법적으로 정보를 거래하고 주가를 조작하려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설치한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쥐들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박민혁 사장, 당신이 자랑스럽게 떠들던 그 정보들, 사실은 내가 당신 같은 탐욕스러운 쥐새끼를 잡기 위해 뿌려놓은 미끼였습니다. 태준은 박민혁을 경멸적으로 쏘아보며 말했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은성그룹 신소재 프로젝트의 진짜 데이터와 오히려 태화그룹의 자금난과 불법 비자금 내역을 담은 자료들이 폭로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반전이었다. 강태준은 적의 칼로 적의 심장을 꿰뚫어 버린 것이다. 바로 그 시각 하은이 갇혀있던 창고 주변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포위되고 있었다. 김비서의 지휘 아래 강태준의 최정예의 경호팀 섀도우가 작전을 개시했다. 그들은 소음기를 장착한 총을 들고 유령처럼 움직였다. 창고를 지키던 남자들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쉭, 쉭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차례로 쓰러졌다. 작전은 단 1분 만에 끝났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창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놀라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하은을 발견한 그는 재빨리 다가가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며 말했다. 괜찮으십니까, 오하은 씨? 이제 안전합니다. 총수님의 명령으로 왔습니다.
하은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총수님, 그녀의 머릿속에 강태준의 얼굴이 복잡한 감정과 함께 떠올랐다. 다시 주주총 회장.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박민혁과 박 회장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들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사색이 된 채 서 있을 뿐이었다. 강태준이 연설을 마무리했다. 은성그룹은 건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은성의 이름으로 부패와 배신을 뿌리 뽑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강당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민혁 씨, 박덕수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주가 조작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차가운 수갑을 그들의 손목에 채웠다. 허망하게 끌려나가면서도 박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강태준을 향해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다. 강태준, 내 놈이 어떻게? 오하은은 어쨌어? 강태준은 그를 향해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완벽한 승리였다.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은성그룹은 오히려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강태준이 던진 충격적인 반전과 함께 모든 부패의 고리가 끊어졌고 그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조직은 재정비되고 있었다. 주주들과 직원들은 무력한 환자를 연기하면서까지 회사를 지켜낸 젊은 총수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경애를 보냈다. 하지만 승리의 영광 한가운데에 서 있는 강태준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오하은 단 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사태가 수습된 후 태준은 김 비서에게 뒷정리를 맡기고 곧장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에는 김 비서의 안내로 먼저 도착해 있는 하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를 타고 오는 내내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모든 순간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수백 명의 주주들 앞에서 그리고 잔인한 적들 앞에서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떨고 있었다.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비난이나 원망의 말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천길 낭떠러지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다. 그는 그녀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한때는 둘만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던 이 공간은 이제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태준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괜찮아.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게 들릴지 알면서도 그는 다른 어떤 말도 찾을 수가 없었다. 하은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뭐가요? 납치되었던 거요? 아니면 내가 바보처럼 당신의 연극에 놀아났던 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기 대신 차가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태주는 차라리 그녀가 울고 소리치기를 바랐다. 그녀의 냉담함이 그의 죄책감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하은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 순간 하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모든 감정이 소진된 사람처럼 사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내가 받은 상처와 배신감이 전부 사라질 거라고 믿는 거냐고요. 아니, 절대 아니란 거 알아.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짓은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나도 알아.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변명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만 했다. 그녀가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그녀가 자신을 떠나더라도, 그녀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들어줘. 제발. 내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 이야기를 들어줘.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위태로운 그룹을 물려받았던 일, 호시탐탐 회사를 노리는 적들과 내부의 배신자들, 그리고 그들을 속이고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스스로를 휠체어에 가두는 위험한 연극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 그의 이야기는 길고 어두웠다. 그가 얼마나 깊은 고독 속에서 홀로 싸워왔는지가 절절하게 느껴졌다. 하은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지만 아까와 같은 날카로운 냉기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처음 만났던 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엔 당신도 내 연극의 일부였어. 귀찮은 맞선 자리를 피하기 위한 수단, 내 무력함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 다른 여자들처럼 당신도 내 독설과 오만함에 질려서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은 달랐지.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내 가짜 상처 뒤에 숨겨진 진짜 외로움을 봐줬어. 나를 동정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줬지. 레스토랑에서 모두가 나를 비웃을 때 당신만이 나를 위해 싸워줬어. 그 순간 깨달았어. 내 연극은 끝났다고. 당신 앞에서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걸. 내 메말은 세상에 당신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진짜가 되어버렸어.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뒤로 뺐다. 그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태주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거두었다. 당신을 향한 내 감정, 그것만큼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어. 오히려 너무 진짜여서 두려웠지. 당신을 이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고,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이 받게 될 상처가 너무나 무서웠어. 그래서 말할 수 없었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은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충분히 납득이 갔다. 그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슴이 그녀가 받은 상처가 그를 선뜻 용서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믿음은 산산조각 났고 그 조각들을 다시 붙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뭐였어요? 하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의 그 거대한 전쟁 속에서 나는 대체 어떤 존재였던 거죠? 당신의 유일한 안식처, 지루한 연극에 나타난 재미있는 변수, 아니면 적들을 속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미끼?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내 세상의 전부였어. 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은성그룹의 절대 군주가 한 여자의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버렸다. 그는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제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기회를 줘. 내가 당신에게 준 상처, 평생에 걸쳐서라도 내가 다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당신 없는 세상은 나에게는 승리조차 아무 의미가 없어.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울고 있었다. 하은은 그의 머리 위로 손을 뻗었지만 차마 그를 어루만지지는 못하고 다시 손을 거두었다. 그녀 역시 울고 있었다. 분노와 원망의 눈물이 아닌
슬픔과 혼란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천천히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태주는 그녀를 잡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너진 채 그녀가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를 나온 오하은은 택시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그리고 공간이 필요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도시를 떠나 모든 것이 단순하고 명확한 그녀의 세상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며칠 후 그녀는 흙냄새가 정겹게 배어있는 고향집에 도착했다. 늙은 부모님은 갑작스럽게 돌아온 딸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하은은 며칠 동안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도와 바치를 하고 아버지의 약 시중을 들었다. 묵묵히 일상을 반복하는 동안 그녀의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준이 했던 모든 말들을, 그의 고통스러웠던 표정을 수없이 되뇌었다. 그의 말이 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극의 일부일까? 어느 날 저녁, 하은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곁에 조용히 다가갔다. 아버지는 딸의 기척을 느끼고는 무심한 척 입을 열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으로 간사하더구나. 평생을 밤만 갈아온 나도 가끔은 저 읍내 박 사장 내번쩍이는 자가용이 부러울 때가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말이다, 딸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기 위해 애쓰느냐다. 아버지의 투박한 위로에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태준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딸의 마음속 그늘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우편물 하나를 들고 다가왔다. 군청에서 온 농가 지원 사업 선정 통지서와 아버지가 다니는 병원에서 온 완납 증명서였다.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나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 챙겨주고 병원비도 누가 다 해결해줬다지 뭐니. 그 순간 하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시기적절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군청과 병원에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기부자의 신원을 물었다. 물론 그들은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하은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강태준이 한 일이었다. 그가 자신의 정체를 들키기 훨씬 전부터, 그녀가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그는 뒤에서 조용히 그녀의 가족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의 사랑이 연극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의 감정은 그녀를 이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 깨달음과 함께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얼음덩어리가 햇살에 녹아내리듯 스르르 사라졌다. 그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그 아래에는 그를 이해하고 연민하는 더 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 역시 이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를 비로소 헤아리게 되었다. 한편 서울의 강태준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류에 파묻혔고 잠은 집무실 소파에서 쪽잠으로 해결했다. 그의 완벽한 승리를 축하하는 수많은 파티와 찬사가 쏟아졌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빈 폐허와 같았다. 하은이 없는 성공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다. 그는 매일 밤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과 수백 번씩 싸웠다. 하지만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고통스럽게 인내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태준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오하은이었다. 그는 숨을 멈췄다.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잘 지내요? 그 한마디에 그가 애써 쌓아 올렸던 모든 이성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그 주말 강태주는 김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혼자 차를 몰아 하은의 고향 집으로 향했다. 화려한 도시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그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다. 마침내 도착한 그녀의 집 앞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던 하은과 그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다.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그 미소 하나에 그는 구원받은 기분이었다. 그날 은성그룹의 총수는 촌스러운 꽃무늬 일바지를 입고 하은의 부모님과 함께 밭에서 감자를 캤다. 처음에 보는 밭일의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저녁에는 하은의 어머니가 차려주신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하은의 아버지는 말없이 그에게 막걸리 한 잔을 따라주었다. 태주는 그 어떤 최고급 와인보다도 달콤한 그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나란히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마 평생 당신을 볼 때마다 그때의 배신감이 문득문득 떠오를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하은은 그의 쪽으로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해는 할게요. 당신이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리고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거짓말 없는 진짜 당신과 함께. 태주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그녀도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손이 단단히 얽혔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표정으로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그의 품에서 하은은 속삭였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주말마다 내려와서 우리 집 밭을 도와줘야 해요. 태주는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웃었다. 밭일 뿐만이겠어? 당신이 원한다면 난 이 세상이라도 당신 발밑에 가져다 줄 수 있어. 1년 후 은성그룹의 사내 게시판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사진 속에는 턱시도를 입은 강태준 총수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오하은이 시골의 작은 교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소박했지만 가장 행복해 보였다. 거짓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마침내 진실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 두 사람의 눈앞에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새로운 아침, 진정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